2017년 충청남도 천령시. 한여름의 공기는 늘 눅눅했고 아스팔트 위로 뿜어져 나오던 열기가 마치 도시 전체를 눌러앉히는 듯했다. 나는 25, 이름은 이상훈이다. 요즘 들어 자주 그때 일을 떠올린다.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평범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무렵이었다. 그 시절 나는 반에서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공부 잘하는 애, 운동만 하는 애, 일진 애들, 심지어는 조용히 혼자 도시락을 먹던 윤태호까지도. 태호는 말이 거의 없었다. 수업 중에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살짝 고개를 들 뿐 단 한마디만 하고 다시 시선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애랑 말이 잘 통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야 태호야, 주말에 시간 되냐? 애들이 동네 뒷산 간다는데 같이 갈래? 태호는 잠깐 나를 보더니 그 산 말고 너네 집 뒤쪽에 있는 용두산 가보자. 거긴 사람 잘 안 와서 조용하잖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말았다. 그 산이 나중에 그렇게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다. 용두산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낮은 산이었다. 등산객도 거의 없었고 군부대가 인근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았다. 그날은 햇살이 강했고 매미가 귀를 찢을 듯 울어댔다. 태호는 작은 가방을 메고 왔다. 안에는 물병이랑 접이식 칼 그리고 낡은 카메라 하나가 있었다. 그건 뭐야? 사진 찍는 거 좋아해. 풍경 말고 사람 사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찍었다. 셔터 소리가 2번 났다. 나 진짜 못생겼다니까 찍지 마. 괜찮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진짜 모습이 보여.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때는 웃으며 넘겼다. 산 중턱쯤에서 쉬다가 태호가 말했다. 훈아, 너는 싸움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싸움? 글쎄, 중학교 때 애들이랑 장난으로 몇 번? 왜? 아니 그냥 사람은 화가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때는 그냥 철없는 말로 들렸다. 나는 웃으며 야, 넌 그런 거 관심 없잖아 라며 넘겼다.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섬뜩했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내게 말했다. 훈아, 나중에 커서도 친구하자. 당연하지. 왜 그런 말해? 사람들은 금방 변하니까.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내게 연락했다. 혼자라서 외롭다며 밤늦게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기도 했고 가끔은 버려진 공터에서 사진 놀이 하자고 했다. 사진 놀이? 응, 너는 가만히 서 있고 난 움직이면서 내 표정을 찍는 거야. 진짜 표정을 보고 싶어서. 그때 나는 이상함보다도 얘 참 특이한 애 정도로만 느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태호는 그날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교정해서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내게만 다가와. 훈아, 우리 둘이만 찍자.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찰칵. 그가 찍은 사진은 나중에 경찰 수사 기록에서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그로부터 7년 뒤 2024년 가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다. 충남 천령시 주택가 살인사건의 범인 25세 남성 윤태호 검거. 나는 TV 화면 속 얼굴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 얼굴, 내가 그 여름 함께 산에 올랐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기사에 덧붙여진 한 문장. 피의자는 범행 과정을 세밀히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찍었던 사진들. 그 안에는 나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놀이가 연습이었다. 태호가 살던 곳은 천령시 외곽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전봇대가 삐뚤게 서 있고 담벼락엔 오래된 담쟁이가 말라붙어 있었다. 처음 그 집을 찾아간 건 2학년 겨울방학 무렵이었다. 태호가 우리 집 와서 영화 보자고 했던 날이었다. 낡은 대문은 열려 있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문은 왜 잠그지도 않아? 하고 물었다.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잠가도 소용없어. 어차피 다 열고 들어오니까.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누가 들어온다는 거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거실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안에는 가족사진 대신 흑백 풍경사진이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다. 냉장고 위에는 약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소파 옆엔 헝겊 인형이 머리부터 꿰매진 채로 놓여 있었다. 나는 장난처럼 물었다. 야, 이거 너가 한 거야? 응. 엄마가 하던 거야. 밤마다 인형 고치던 거. 그럼 지금은? 태호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없어. 그날 우리는 영화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 화면은 오래돼서 색이 번져 있었고 소리는 간헐적으로 끊겼다. 그런데 영화 중간쯤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불도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태호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며 물었다. 야, 차단기 떨어졌나봐. 어디 있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저기 베란다여. 근데 가지마. 왜? 가면 냄새나. 순간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몸을 스쳤다. 그 말투가 표정이 너무 담담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선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태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이었다.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서 있고 그 뒤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얼굴이 문틈 사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응. 그냥 어제 꿈에서 본 거.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어? 꿈속에서는 다 어둡잖아. 그 말이 어쩐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림의 인물은 자세히 보면 나였다. 내 옆에 서 있는 그림자만 얼굴이 없었다. 3학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반이 되었다. 그때부터 태호는 점점 말을 줄였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뭔가를 노트에 적었고 가끔은 복도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노트를 보게 됐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숨을 참고 기다리는 연습. 그 밑에는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구절.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어둠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모를 때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그의 집을 찾았다. 태호야,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그는 문 앞에서 말했다. 이제 그만 와. 왜? 이 집 곧 없어질 거야. 다 부서진대. 그럼 이사가? 아니,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인형 같기도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태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전학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몰랐다. 그의 책상 서랍에는 카메라 한 대가 남아 있었다. 렌즈에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쪽지가 있었다. 훈아, 나중에 보면 알 거야. 7년 뒤 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 쪽지를 다시 봤다. 태호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카메라 안 마지막 폴더에 들어있던 파일 이름은 그때의 날짜와 같았다. 201701이 훈우일. 그 집이 왜 문을 잠그지 않았는지 이제는 안다. 그는 늘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졸업한 뒤 몇 년이 흘렀다.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그때 그 집의 냄새, 차가운 손 말없이 찍던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문득문득 떠올랐다. 2022년 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훈아, 나야. 태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이 굳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느렸다. 오랜만이다. 나 요즘 천령 근처로 다시 왔어. 진짜야? 언제 전학 갔던 거야? 그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준비할 게 있었어. 준비?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때 말했던 훈련 기억나? 나는 웃으며 받아쳤다. 아, 그거? 우리 예전에 숨바꼭질 같은 거 하던 거? 산에 가서? 응, 그거. 다시 해보자. 그 주 토요일 태호는 약속 장소로 용두산 입구를 잡았다. 그 산.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된 그곳이었다. 나는 가볍게 옛 추억을 되새기며 나갔다. 그는 여전히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너 아직도 그거 쓰냐? 응.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찍으려고. 어떤 걸? 사람. 그는 나를 산 중턱에 버려진 정자까지 데리고 갔다. 거기엔 낡은 나무 의자와 녹슨 철문이 있었다. 태호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말했다. 이번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찍는 거야. 왜?
모델이라도 돼? 훈련이야. 시선 훈련. 시선 훈련?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대. 그는 나를 정자 안쪽으로 밀어넣고 의자에 앉게 했다. 자, 이제 내가 움직일게. 넌 그냥 찍기만 해. 그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혔다. 야, 뭐 하는 거야? 찍어. 끊지 말고. 그는 내 바로 앞에 멈췄다. 얼굴이 코앞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검게 번들거렸다. 사람은 언제 가장 무섭게 보이는지 알아? 언제? 웃을 때.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억지로 당긴 것처럼 마치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순간 새가 날아올라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웃음을 멈추며 말했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나는 이상한 불면에 시달렸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웃음, 그 무표정한 눈동자.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는 폰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은 흐릿했다. 마치 움직이는 중에 찍힌 듯 잔상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확대해보니 그의 바로 뒤에 또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날은 우리 둘뿐이었는데 며칠 뒤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잘 찍었네. 이제 다음 단계 해보자. 다음 단계? 훈련이. 대상 교체.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는 계속 이번엔 진짜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짜 사람이라니? 아무나. 모르는 사람일수록 좋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은 방심해서 진짜가 나오거든. 너 몰래카메라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건 연습이야. 순간을 포착하는 연습. 나는 웃으며 넘겼다. 얘 또 예전처럼 이상한 예술병 걸렸나 보다. 하지만 며칠 뒤 SNS 지역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천령시 공원 실종 사건 40대 여성 흔적 없이 사라져. 그 공원은 우리가 훈련을 하던 곳 근처였다. 그날 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그날 용두산 근처에 있었어? 있었지. 너랑 훈련했잖아. 아니, 그 뒤에. 밤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는 짧게 웃었다. 훈아, 사람은 가끔 자신이 뭘 찍었는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찍은 사진 다시 봐.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가 내 앞에 서 있던 그 사진. 그의 뒤편 실루엣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였다. 그 얼굴은 분명히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후로 태호의 연락은 일주일간 끊겼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우편함에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테이프로 감싸진 겉면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훈련 3. 완성 단계. USB를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태호의 필체는 예전 그대로였다. 약간 기울어진 혼자, 그리고 끊긴 회. 훈련 3. 완성 단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함이 목 뒤를 스쳤다. 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 하나가 있었다. VID 031 파이널 MP4. 영상의 용량은 2기가 정도.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은 바람 소리와 함께 화면이 떨리듯 켜졌다. 처음엔 어둠뿐이었다. 그 뒤로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다. 용두산 중턱의 정자. 카메라 앵글은 정자 안쪽을 비추고 있었고 거기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멈췄다. 그 옆모습이 낯익었다. 내가 아니면 누구였을까? 재생을 다시 눌렀다. 카메라가 천천히 다가가며 흔들렸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진짜 사람으로 해볼 거야. 그건 태호의 목소리였다. 도망치면 안 돼. 움직이면 실패야. 영상 속 인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입이 천조각으로 막혀 있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의자 아래엔 어두운 액체가 번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껐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게 뭐야, 장난이 아니잖아. 몇 번이나 USB를 뽑았다가 다시 꽂았다. 하지만 영상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이번엔 밤이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카메라가 따라갔다. 낮은 숨소리 그리고 훈아. 그 한마디가 내 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면 속의 인물은 나였다. 내가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촬영 각도는 멀지 않았다. 누군가 내 뒤에서 찍은 시선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확인했다. 커튼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밖은 어두웠지만 골목 끝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휴대폰을 들고 태호 번호를 눌렀다. 나는 신호음을 들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신호음만 울렸다. 그때 메시지가 왔다. 태호 이제 알겠지? 훈련은 언제나 너였어.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이 느껴졌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밤 경찰서에 찾아가려다 멈췄다. 내가 뭘 믿을 수 있지? 영상 속 장소가 실제로 어딘지도 모르겠고 혹시 조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 다음날 출근길에 뭔가 이상했다. 버스 창문 반사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후드, 낮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목에 걸린 카메라.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저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만 남았다. 그날 오후 회사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에는 인화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있었다. 내가 전날 밤 창문을 확인하던 그 장면. 사진의 구석에는 태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훈련사. 마지막 관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심했다. 의상훈 씨, 이건 스토킹 신고로 분류는 되는데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영상이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이건 오래된 파일이고 메타데이터가 조작돼 있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다. 조작? 누가 일부러 시간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럼 태호가? 윤태호 씨요. 그 사람은 2024년에 검거됐다가 조사 도중 도주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미 한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는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멍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시선이 느껴졌다. 불이 꺼진 창문 사이로 어딘가 카메라 렌즈 같은 빛이 반짝였다. 나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다. 그리고 USB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생했다. 마지막 영상 제목은 이앤디운 MP4.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은 자신이 찍힌 줄 모를 때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았어, 훈아. 넌 언제나 자연스러웠잖아. 그 뒤로 화면이 흔들리며 무언가가 다가왔다. 카메라 렌즈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문은 내 집 현관문이었다.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도어락 위에 불빛이 깜빡였고 잠금이 한 번, 두 번 풀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다. 경찰에 전화하자. 지금이야. 하지만 휴대폰은 소파 위에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낮은 숨소리, 마치 웃음 같기도 한 그 리듬. 찰칵. 문이 열렸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쳤다. 낯익은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군대 시절 훈련소의 새벽 복도에서 늘 들리던 그 발소리. 윤태호.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내 온몸의 혈액이 멈췄다. 그동안 많이 변했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낮게 깔리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본 그의 발은 먼지투성이에 운동하였다. 발목 위에 무언가 묻어 있었다. 어둡고 끈적한 것. 그 USB 봤지?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진짜야.
세상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진짜 감정을 느끼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는 냉장고 앞에서 멈췄다. 넌 늘 잘 따랐잖아. 그때도 내가 하라면 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번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너와 나 둘뿐이야.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띵동. 그는 그대로 멈췄다. 나는 숨도 쉬지 못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벨소리가 울렸다. 그가 낮게 속삭였다. 누구지? 그는 조용히 창가 쪽으로 갔다. 커튼을 조금 들추는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상훈 씨 맞죠? 경찰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역시 왔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불이 꺼졌다. 모든 게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식탁 밑에서 몸을 꺼냈다. 창문 쪽에서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났다. 철컥. 그가 주방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으로 조명을 켰다. 빛이 번쩍이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피부는 얼룩졌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다. 봤지? 진짜 감정은 이렇게만 느낄 수 있어. 그는 칼날을 들고 다가왔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몇 명의 경찰이 들어오며 손전등을 비췄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졌다. 태호는 그대로 멈췄다. 빛 속에서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훈련 완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눴다. 피가 분수처럼 흩어졌다. 모든 게 정지된 듯했다. 경찰이 나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고 뒤에서 무정과 고함이 뒤섞였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의 마지막 목소리만 맴돌았다. 훈아, 이건 너도 느꼈잖아. 진짜 공포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지.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다. USB는 증거물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USB 속 영상 중 마지막 파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앤디훈. MP4 기록이 없었다. 형사는 말했다. 삭제된 흔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카메라 렌즈 하나가 들어있었다. 렌즈의 안쪽엔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훈련은 반복된다. 윤태호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 나는 여전히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불빛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날 형사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윤태호의 소지품 중 이상훈 씨 이름이 적혀있던 것만 돌려드립니다. 봉투 속엔 낡은 수첩 한 권과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나는 망설이다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있었다. 진짜 친구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다. 그 밑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써있었다. 이상훈. 손끝이 저릿했다. 그 글씨는 분명 윤태호의 것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다. 찍. 필름이 반쯤 감긴 채 멈췄다. 렌즈 안쪽을 들여다보니 무언가 검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렌즈 속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태호야. 내가 중얼거린 순간 카메라를 놓쳤다. 바닥에 떨어진 렌즈 조각에 불빛이 스쳤다. 그 안에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다. 훈아. 다음날 나는 카메라와 수첩을 경찰에 다시 제출했다. 며칠 뒤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상훈 씨 말씀하신 그 영상이나 얼굴은 없습니다. 필름엔 그냥 산속 풍경 몇 장뿐이에요. 산속이요? 네. 용두산 정상 근처 풍경으로 보입니다. 용두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놀러갔던 산이었다. 그리고 윤태호가 훈련의 시작점이라 불렀던 곳.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용두산으로 향했다. 가로등이 끊긴 외길,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등산로 입구의 낡은 표지판에는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다. 입산 금지 2017년 사고 이후.
나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플래시를 켜고 산길을 오르자 나무 사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훈아, 여긴 진짜 조용하지 않냐?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건 분명 윤태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방엔 아무도 없었다. 정상 근처에 다다르자 바위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둠 속 실루엣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호야.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나에게로 돌렸다. 그때 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훈련은 반복된다. 순간 플래시가 꺼졌다. 사방이 암흑으로 잠겼다. 심장 소리만 들렸다. 다시 불을 켰을 땐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다. 하루는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글씨는 익숙했다. 너는 이제 나야. 그날 밤 새벽 3시 정각. 어둠 속에서 셔터 소리가 들렸다. 찰칵. 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둘러봤다. 그러나 내 방엔 카메라가 없었다. 진짜 공포는 그가 남긴 게 아니라 내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